바세린이 피부에 좋다고 해서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잤는데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바세린 잘 맞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많은 의사분들이나 유튜버들이 얼굴에 보습을 할 때 바세린만 바르면, 화장품에 바세린을 좀 섞어서 바르면 피부가 막 엄청 좋아지는 것처럼 어그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피부과 전문의로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이 얼굴의 해부학적인 특징과 사람마다 좀 다른 피부의 특성인데요. 얼굴은 신체 어느 부위보다 피지선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모공에 털이 막혀 있는데 모공 안쪽에는 피지라는 동글동글한 피지샘이 매달려 있는데, 피지가 막히게 되면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염증까지 좀 심해지게 되면 여드름이 됩니다. 가드름이나 등드름은 있지만 팔이나 발이나 이런 데 여드름은 거의 생기지 않는 이유도 가슴과 등과 달리 피지가 굉장히 적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얼굴에는요, 압도적으로 피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바세린이 뭔지 좀 살펴볼게요. 바세린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온 석유 젤리, 기름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흔하게 보이는 바세린 제품은 페트롤라툼 100%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세린의 장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EWL이라고 부르는 경피 수분 손실량 을 엄청나게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끈적거리는 석유 젤리가 피부를 찰싹 막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분이 날아가기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바세린은 보습과 밀폐에 큰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얼굴을 제외하고 피지가 많이 분비하지 않은 부위라면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는 당연히 피지가 막힐 위험이 적으면서 바세린은 수분을 잘 가둬두기 때문이죠.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은 바세린 바르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건 얼굴에 바르는 것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얼굴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얼굴에는 한 10,000개에서 많으면 한 30,000개까지 이 피지 구멍, 털구멍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피지가 분비가 됩니다. 그렇기에 얼굴처럼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는 바세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피부 자체가 피지가 좀 적은 악건성이고 피지 관련된 트러블은 잘 생기지 않는 피부라면, 앞서 말씀드린 피지가 많이 분비되지 않는 부위의 예시처럼 바세린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사람, 모공구멍이 좀 넓은 사람이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면 화이트헤드나 여드름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가 막혀서 배출되지 않고 안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저는 바세린 바르고 아무 문제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에 피지 발달이 많지 않은 타입, 트러블이 잘 안 생기는 저항성 피부 타입, 연배가 있으셔서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부족하고 약간 감소가 된 타입, 트러블 없이 보습도 좀 잘 돼서 좋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거나 피부가 안 좋아서 도와주려고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피지 발달이 있으면서 속건조함이 있는 수부지형 피부 타입이 많으시거든요. 속건조함을 잡아준다는 말에 바세린만 쓰게 되다가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평균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바세린을 계속 바르면 피지가 저류, 갇히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피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세린이 피지를 녹이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름이 피지를 녹인다는 원리는 맞긴 맞지만 피지를 녹이는 이 부위가 문제입니다. 피지를 녹이기 원하는 분들은 보통 이 블랙헤드가 생기는 이 코, 혹은 피지가 정말 왕성하게 생성되는 이 앞광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름을 녹이는 건 이론적으로 맞지만 바세린의 강한 밀폐력이 모공이 발달된 부위에서 피지를 꽉 막아서 더 저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피지 발달이 별로 없는 신체 부위에는 바세린을 사용하면 좋고, 상처같이 밀폐와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는 굉장히 유용하다. 하지만 피지 발달이 평균적으로 많은 얼굴에는 건조함은 좀 덜해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모공이 막히면서 화이트헤드나 트러블, 여드름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바세린 주름도 없애준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혹시 바르는 방법,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름을 생기는 원인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건조해서 피부 표면에 좀 미세하게 생기는 실금, 두 번째는 모공과 모공이 연결돼서 생기는 주름, 세 번째는 근육의 수축으로 생기는 표정주름, 네 번째는 피부의 처짐으로 생기는 주름. 첫 번째 이유, 피부가 건조해서 미세하게 생기는 실금의 경우였죠. 이런 경우에는 바세린과 같은 기름 성분들이 도포가 되면 당연히 주름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번 이유인 모공이 발달을 해서 모공 주변에 콜라겐들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세로 형태로 연결이 되면서 생기는 주름의 경우에는 모공 발달이 많다는 얘기죠. 모공 발달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피지 발달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모공의 크기는 안에 있는 피지의 양과 정비례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세린을 많이 바른다면 안 그래도 피지량이 많기 때문에 모공이 넓은데 바세린으로 모공 부위가 막히면서 화이트헤드가 더 생기거나 피지로 인해서 피부가 살짝 윤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입술입니다. 입술에 사용하는 립스틱이나 립밤과 같은 입술 제품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기면서 갈라지는 피부염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염도 무조건 건조해서 생기는 줄 알고 원인 제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입술에 피부염이 좀 의심이 되거나 건조한 상태일 때는 다른 성분 거의 안 섞여 있는 순수 기름 성분인 바세린을 바르도록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상처나 화상 부위입니다.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이라면 바세린 꺼즈를 다들 병원에서 엄청 사용을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꺼즈에 바세린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상처 부위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상처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가 밀폐, 두 번째가 보습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성분 안 섞여 있고 수분을 안에 잘 가둘 수 있는 바세린 꺼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보습입니다. 얼굴은 피지 발달이 굉장히 많은 부위이고 상대적으로 피지가 덜한 몸은 보습만 짱짱하게 시켜주면 가성비로는 바세린이 좋겠죠. 하지만 가드름이나 등드름이 있는 분들은 그 부위에도 바세린 정도의 순수 기름 성분을 바르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바세린을 상처 부위에 쓰기도 하던데 집에서 사용을 해도 될까요? 미용 용도와는 다르게 상처 치료에 있어서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피부과나 병원에 가시면 바세린 꺼즈를 보실 수가 있는데 흉터의 초기 예방이나 상처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2가지 기본 요인은 밀폐와 보습이라 할 수 있는데 바세린은 쓸데없는 성분이 안 섞여 있으면서도 치료를 위해 바른 부분의 수분을 안에 제대로 가두고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밀폐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나 화상의 치료 및 관리 용도로 집에서 사용하기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사용하기에도 매우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바세린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상처나 화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상처가 심해가지고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야 바세린이 상처에 직방이래 라고 해서 그것만 바른다면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큰 상처나 화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병원에서 전문의 상담을 통해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세수만 잘해도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나요? 우리 세수, 즉 세안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피부의 노폐물을 세척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연령대부터 메이크업이 좀 대중화되기도 하고 TV에서도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한 댄서분들도 나오시고 메이크업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황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피부 표면에 접촉하고 있는 외부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크림,
요즘에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단순히 색소 침착뿐 아니라 우리가 광노화, 햇빛 때문에 노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선크림을 수시로 발라야 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이 선크림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랑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사실 모공 사이에 껴서 잘 닦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것들이 피지, 안에 있는 피지를 저류시키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 성분들에서 살펴보면 어두운 톤에서 밝은 톤에 따라서 몇 호, 몇 호, 몇 호 이런 식으로 호수를 붙이죠. 이게 뭐냐면 아이언 옥사이드라는 물질을 통해서 인종별로 같은 아시아 사람이라도 어둡고 밝은 정도에 따라서 색을 각각 띠게 하는 물질인데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러한 입자들이 모공 사이에 껴 있어서 클렌징으로도 잘 닦여지지 않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공 사이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있는 미세먼지나 여러 오염물질들도 같이 부착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각종 트러블이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인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막 세수 막 3번씩 여러 번씩 해서 막 모공 안쪽까지 막 깨끗이 닦고 싶으시죠? 그렇게 여러 번씩 세안제를 사용해서 닦는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보호막이 있는데 이것에는 지질막이라고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같이 닦여지게 되면서 결국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손상받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모공 사이에 입자를 낀다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닦을게. 근데 열심히 닦으니까 또 피부 장벽이 손상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는다면 첫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할 물질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도 예민하게 되고 붉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속건조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수의 방법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대로 안 닦으면 모공 사이에 입자가 껴서 트러블이나 화이트헤드를 유발하고 열심히 닦아도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세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 세안을 하는 게 좋다, 아니다 라는 말들이 많은데 올바른 세수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세안을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 전날 저녁 세안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그 전날 메이크업을 했다? 이중 세안을 해서 화장품 성분을 충분히 닦아냈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첫 번째, 피부가 극도로 예민하고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이라면 물로만 세안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세안제는 기본적으로 기름을 닦아내기 때문에 피부 장벽도 더 예민해질 수가 있겠죠. 자면서 침구류에 묻은 외부 물질이나 밤 사이에 분비된 피지를 닦아내기 위해서 세안제를 쓰기에는 내 현재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한 상태니까요. 두 번째 경우, 피부가 좀 예민한데 피지 발달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피부가 예민해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을 하되 피지를 어느 정도 닦아내야 하니까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피부 장벽도 괜찮은데 피지 발달이 많은 경우 아침에도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약알칼리성은 약산성보다 확실히 모공 안쪽에 있는 피지를 더 잘 닦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크림 발랐을 때도 약산성보다는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평균적인 걸 말씀드려야 되겠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자면 피부 장벽이 약하고 예민한 분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피부에 손상을 최대한 안 주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되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저녁에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바른 이후에는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을 하고 아침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을 해서 아침과 저녁 세안을 다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맞는 세안제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약알칼리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들어본 딥클렌징 제품들은 대부분 약알칼리 세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약산성 세안제가 유행이다 보니까 피부 타입 상관없이 무조건 약산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2017년 정도부터 약산성 세안제에 대한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pH가 한 4에서 5 정도가 돼야 피부가 건강하고 효소 활성이 높아져서 피부가 건강해진다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데요. 다만 반대로 pH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 세정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면활성제를 높게 사용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계면활성제들도 세정 능력이 너무 높은 거는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피부에 자극을 준다고 해서. pH는 낮은데 계면활성제도 세정 능력이 높지 않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한 건 좋은데 세정력도 낮아서 결과론적으로는 화장품 성분들이나 피지들이 세정되지 않고 모공이라는 구멍, 함몰된 구멍에 남아서 약산성 제품이 아닌 약알칼리성 세안제로 세수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모공 안쪽이 막혀서 생기는 트러블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약알칼리성 세안제와 약산성 세안제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산성을 안 쓰면 좀 피부에 큰일 날 것처럼 알려지고 화장품 회사들이 약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알칼리성 세안제와 약산성이 대략 한 5대5 정도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안 시에 무조건 순한 제품, 무조건 약산성 세안제를 쓰라고들 광고를 하는데, pH가 약산성을 띠면 피부에 자극을 덜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매일 풀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약산성 세안제로 닦아내게 된다면 모공 안쪽에 있는 이 화장품들의 소입자들이 닦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피부가 예민한 사람,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이 매일 하루에 2~3번씩 약알칼리성 세안제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은 메이크업을 닦아낼 때는 이중 세안을 하셔야 하는데, 두 번째로 사용하는 세안제는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평균적인 피부 타입이라는 경우에요. 두 번째, 선크림을 바르신 분들, 이분들이 항상 궁금증이 많으신데, 이 선크림만 바르신 분들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톤업 물질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부착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단일 세안으로 안 닦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중 세안을 하게 된다면, 요즘에 우리 매일 선크림 하죠. 선크림 찝찝해, 2번씩 해야지. 매일마다 이중 세안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정말 손상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일 세안으로 닦일 만한 선크림, 단일 세안으로 닦일 만한 폼 클렌저를 선택하는데, 폼 클렌저는 아무래도 약알칼리성 세안제가 낫겠죠. 물론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한 사람은 예외이겠지만요. 세 번째, 아침 세안을 할 때에는 전날 저녁 세안이 화장품 성분을 닦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부 장벽에 약간의 손상이 가해졌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화장품 성분들을 다 닦아내야 되니까. 그러므로 아침 세안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을 한다거나, 정말 예민한 분들은 물 세안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 주름도 있겠지만, 모공이 크면 3배는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모공이 커지는 원인은 뭘까요? 모공이 커지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에 따른 피지 분비량의 증가입니다. 모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여기서 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모공이란 실제로 털이 박혀있는 구멍을 말하는 거고, 구멍에는 피지샘이라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공은 피지가 배출이 되는 구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멍 안에서 피지가 엄청나게 많이 분비가 된다면 서서히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늘어나겠죠. 피지 분비량에 따라서 어렸을 때는 좀 괜찮다가 사춘기나 성인이 돼가면서 피지 발달이 점점 넓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지 분비량이 좀 안정화되는 성인 이후에는 모공이 커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노화 때문입니다. 모공 주변에
콜라겐들이 소나기로 감싸듯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콜라겐의 밀도가 감소가 됩니다. 모공이 점차적으로 막고 있는 애들이 밀도가 떨어지니까 늘어나게 되겠죠. 어렸을 때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이 선분이라고 배웠었죠. 위에서 바라봤었을 때 모공 주변에 콜라겐들이 감소가 되면서 모공이 원형에서 일자로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늘어지니까 옆에 있는 선과 연결이 되면서 잔주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공이 발달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잔주름이 더 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공이 커져 보이게 하는 다양한 원인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블랙헤드가 있고요. 모공 입구에 털이 박혀 있는 경우, 모공 입구에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 모공처럼 보이는 흉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블랙헤드는 덩어리를 이루어서 고여있는 피지가 공기 중에 하나가 되게 되면 표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 검게 보이는 것인데요. 차라리 이게 원인이라면 제거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코팩이나 필링을 지속적으로 블랙헤드 심한 분들이 받게 되죠. 모공의 입구에 털 같은 경우에는 가시털, 정체증이라고 해서 확대경으로 보면 가느다란 털다발들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검으니까 블랙헤드다 라고 판단하시고 모공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코팩, 온수, 냉수, 교차 세안을 하시면서 모공이 실제로 더 넓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모공 입구의 각질들이 모공을 막아서 안쪽에서 피지가 저류가 나타나니까 모공이 넓고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과각화증도 모공이 커져 보이게 하는 원인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모공이 아닌데 모공처럼 보이게 하는 흉터가 있습니다.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모양의 흉터가 있는데 여드름 흉터의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 모공이 넓게 된다고 그랬죠. 점점. 이런 분들은 사춘기에는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죠. 이로 인해서 그 부위에 여드름 흉터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피지 분비로 인한 넓어진 모공과 더불어서 사춘기 때 여드름이 생겼다가 터지면서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모양의 여드름성 흉터, 모공성 흉터가 함께 나타나면서 흉터병변도 모공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어난 모공은 절대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치료를 받아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금방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던데 모공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모공 또는 모공이 넓게 보이게 하는 등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각각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공 자체가 넓은 경우입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이겠죠. 유전적인 부분이 좀 크지만 피지를 줄이는 먹는 약, 시술 같은 것들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신 예정이시거나 사춘기라서 피부가 민감한 경우, 아토피 등 건조한 피부를 동반한 경우에는 피지를 줄이는 약을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만 피지가 활발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죠. 피부과에서 피지 파괴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인데 피지 파괴술은 단순히 여드름을 치료하는 걸 떠나서 모공이 넓어 보이게 하는, 피지를 줄이게 하는 것과 함께 모공이 넓어 보이게 하는 원인이었던 블랙헤드도 피지를 파괴하니까 결국 줄어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모공벽 주변에 콜라겐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모공이 넓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고 단백질이나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하지 않는다면 콜라겐 형성 물질 같은 거를 모공 주변에 넣어준다거나 레이저 치료 등 모공 주변에 있는 콜라겐 자체를 밀도를 증가시키는 시술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공처럼 보이는 흉터인 경우에는 복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드름 흉터가 괜히 생기진 않았겠죠.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결국 여드름이 생기면서 여드름 흉터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피지라는 수도꼭지를 틀어 막는 것이 필요하고, 모공성 흉터 주변으로 콜라겐 형성 물질 같은 거를 주사해 볼 수가 있고, 요즘에 각광받는 것이 뭐냐면 고압력으로 약물을 밀어넣는 장비거든요. 바늘이 아니라 압력으로 밀어넣게 되면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아세포라는 애를 결국은 자극을 해서, 첫 번째로는 그 고압력으로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다가 고압력으로 콜라겐 형성 물질 자체를 넣기 때문에 콜라겐을 만들어서 훨씬 피부 표면에 손상을 안 주면서 여드름성 흉터를 채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외에 치료하는 방법은 모공벽의 색소 침착일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을 통해 개선할 수가 있고, 가시털 정체증이 원인일
경우에는 제모가 되는 파장대 레이저 시술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공 입구의 과각화증이 원인일 경우에는 화학적 필링 같은 것들도 부분적으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질이 원인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시술하거나 집에서도 각질 제거해야 된다라면서 화학적 물리적 각질 제거를 매일마다 시도한다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많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공벽의 색소 침착과 함께 더불어서 가시털 정체증, 혈다발들이 있는 경우가 원인이라면 색소 침착에 대한 토닉만 받는 경우에 효과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시술 및 관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듣고 보니 모공을 애초에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모공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생활 습관, 세안법 등이 있을까요? 피지가 절유되지 않도록 세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한다부터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차가운 물로 닫아준다, 이런 의견이 있죠. 미지근한데 살짝 시원한 정도의 물로 세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모공을 넓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피지를 씻어내는 건데, 과정에서 모공을 넓혀내고 줄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고무줄처럼 탄력도가 상실되게 되고 모공 자체가 늘어나서 넓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지의 분출이 원활하지 않고 계속 모공 사이에 애매하게 절유가 되면 원래는 찐득거리는 물과 같은 피지가 안쪽에서 굳게 돼요. 노랗게 변하거든요. 짰을 때 노랗게 알갱이 나온 경우 있죠. 피부 바깥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면 끝부분이 검게 산화가 되는데 먼지도 좀 묻고 끝이 검게 보이는 게 바로 블랙헤드입니다. 모공 안쪽에 피지가 자리를 차지해서 모공을 넓어 보이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피지가 완전하게 닦여지도록 클렌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클렌징 오일 사용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우죠. 오일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 기름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랙헤드와 같은 피지나 노폐물 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대부분의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이 오일을 베이스로 한 것들인데 메이크업 제품들을 잘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클렌징 오일을 얼굴에 문지르고 물로 바로 닦아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오일 성분이 오히려 모공에 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물기가 안 묻은 손에 클렌징 오일을 살짝 덜어냅니다. 두 번째는 오일을 메이크업이 되어 있거나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에 문지릅니다. 세 번째로는 손으로 물을 조금만 묻힌 다음에 그 오일 위에 문질러주면서 충분히 유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색깔이 밀키스색으로 좀 변하면서 오일의 미끄덩한 느낌이 좀 사라지거든요. 네 번째가 그 다음에 유화된 밀키스 색깔을 띠는 것을 다시 물로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일로 문제되면 바로 물로 닦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지는 오일들을 모공 사이에서 닦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메이크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중 세안으로 피지를 계속 닦아낸다고 계속 매일마다 이중 세안하게 되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서 더 큰 문제가 돼요. 메이크업을 지울 때나 아니면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 미간, 코, 터 부위에 국소적으로, 어떻게? 간헐적으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마다 이중 세안을 하면 피부 장벽에 있는 지질막과 같은 기름도 닦여지게 되면서 피부 장벽이 정말 약해지고 무너지거든요. 모공이 넓은 부분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국소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노화 때문인 건 알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고 거칠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얼굴은 피부와 지방,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피부는 20대 중반이 되면서 1%씩 콜라겐이 감소가 됩니다. 제가 얼굴을 모래주머니 비유를 해볼게요. 모래 헝겊은 피부, 안에 있는 모래는 지방. 나이가 들수록 모래 헝겊이 점점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왜? 콜라겐이 점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모래주머니에 모래 헝겊도 짱짱했는데 모래 헝겊이 피부였죠. 흐물흐물해지고 중력에 의해서 계속 모래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래주머니가 피부의 아래 방향으로
처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추가해서 나이가 들수록 얼굴 뼈의 구조가 변합니다. 구강 구조 주변의 뼈는 좀 볼륨이 작아지고 눈 주위 구멍은 좀 넓어지는 등 뼈의 구조도 변하기 때문에 점점점 처지고 안에 골격을 잃었던 뼈의 구조가 작아지니까 겉면에 있던 조직들이 지지할 수 있는 지지체들도 작아지니까 더 처질 수가 있겠죠. 이유를 알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얼굴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고 구획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획 내에서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앞광대가 팔자주름 위쪽으로 해서 이 부위가 처지면 눈밑은 꺼져 보이고 팔자주름은 더 깊어 보일 수가 있겠죠. 시술이 아닌 방법으로는 어떻게 조직이 처지면서 꺼지는 부분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도 크기가 증가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정확한 부위를 잘 키워준다면 처지면서 어쩔 수 없이 꺼지는 부분의 볼륨을 근육으로 좀 보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얼굴을 크게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드리는 설명은 중안면 부분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의 중안면에는 윗입술을 위로 올리는 근육이 내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쌍이 존재하는데 콧방울의 옆쪽에서부터 입가까지 부채살처럼 존재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들이 힘을 잃으면서 처지게 되니까 얼굴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고 앞쪽 부분이 꺼지게 돼서 다크서클도 더 심해 보이는 거죠. 중안면부의 노화 예방을 위한 얼굴 운동법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를 찡긋 올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중에 내측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이쪽은 다른 쪽 근육들보다 나이가 들면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더 적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측 앞광대 부위가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콧방울 쪽에 근육을 위쪽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찡긋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야 저러다가 주름 더 생기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자주 하게 되면 당연히 콧잔등 쪽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콧등 쪽은 주름이 좀 생기지 못하도록 엄지나 검지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요. 코를 찡긋 해주는 겁니다. 얼굴 안면 운동은요 여러 번 반복한다기보다는 수축을 시킨 다음에 최대한 버텨주는 식으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주름을 좀 덜 생기게 하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대 승천 운동입니다. 코 찡긋 운동을 통해서 내측 근육을 강화시켰다고 한다면 외측에 있는 3가지 근육들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광대 승천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광대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웃는다는 느낌의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 네거티브 운동이라고 해서 근육을 수축시킨 다음에 천천히 이완시키는 거 많이 하시죠. 광대를 올리고 광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코 찡긋 운동처럼 광대 승천 운동도 눈가주름이 과도하게 생길 정도로 광대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가주름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광대 승천 운동을 할 때는 눈가 쪽을 양손으로 가볍게 잡고 해주신다면 눈가주름에 영향 없이 중안면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쪽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눈매가 좀 또렷할수록 젊고 활력 있어 보입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 눈 뜨는 힘이 약해져서 눈을 좀 힘없이 뜨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눈매를 좀 또렷하게 보일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사진 찍을 때 눈이 커져 보이려고 눈을 약간 부리부리하게 뜨는 경우들 있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을 무조건 힘을 줘서 크게 뜨려고만 하면 이마주름이 생기죠. 눈썹을 잡아준 상태에서 눈동자만 위로 치켜뜨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1분 정도만 해보시면 눈동자 윗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셔서 눈꺼풀 올림근의 근력을 좀 강화시켜 준다면 나이가 들어도 눈매가 좀 처지지 않고
흐리멍텅해진 현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 눈썹을 잡아준 상태에서 운동을 해준다면 이마주름이 생기는 것을 피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한다고 눈꺼풀 올림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부위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눈꺼풀 올림 근육에 힘을 주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이마주름과 같은 다른 주름을 사용해서 눈을 뜨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꼭 하지 말아라 혹은 절대 먹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절대 먹지 말아라 라는 표현은 조금 과격한 부분이 있고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식품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섭취를 줄이거나 주기적인 섭취를 피하는 게 좋은 음식들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탕이나 초콜릿, 탄산음료와 같은 저영양 고당분 음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튀긴 음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과자 같은 트랜스 지방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 네 번째로는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다섯 번째는 주류. 여섯 번째로는 찌개와 같은 과도하게 염분이 많은 음식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흰설탕이나 액상, 과당 등이 들어간 고당분 성분을 왜 피해야 하냐면, 고당분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당화 현상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혈액 속의 포도당 같은 당이 결합하게 되는 비효소적인 화학 반응인데요. 반응이 일어나면 당화 물질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반응이 좀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고, 당화 물질, 몸의 축적이 좀 되면서 신체 조직 기능을 저하시키고 피부 및 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부에서는 콜라겐을 경직시켜서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피부의 재생 능력이나 보호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부 진피 콜라겐 섬유나 엘라스틴 섬유, 핵심 구조물에도 포도당과 과당이 공유 결합되는 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고 탄력과 수축력, 탄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튀긴 음식이 안 좋은 이유를 살펴보면 동일한 재료라도 조립 방법에 따라 당화 물질의 생성률이 달라지는데, 데치거나 끓이는 경우보다 고온에 굽거나 튀기는 경우에는 수십에서 한 수백 배 당화 물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지방이 좀 많은 육류들은 피부에 염증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긴 하고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의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체내의 수분 밸런스를 망쳐서 피부의 건조함이나 붓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행동들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말하듯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은 피부 노화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보면은 옛날 방송 자료 화면들로 90년대의 30대와 2024년도에 30대 분들의 얼굴 비교하는 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수면, 위생, 생활 습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크림의 보급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UVA나 UVB가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서 콜라겐 등을 파괴해서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키면서 광노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탄력 저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잔주름이나 깊은 주름의 생성에 관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이 된다면 피부 세포의 DNA가 손상돼서 피부암 발생 확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저세포암이나 평평세포암, 흑색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피부암이 자외선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흡연입니다. 피부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혈액 내 일산화탄소 비율이 늘어나서 피부 세포의 산소 공급을 방해를 하고 피부 세포의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니코틴의 영향으로 혈관 수축 및 혈액순환 기능의 저하를 일으킵니다. 피부의 수분 손실, 색소 침착, 산화 스트레스 유발 등 정말로 많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자담배의 경우에 타르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피시는데요. 전자담배 역시도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고 글리세린이나 프로필렌 글리콜, 여러 발암물질들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니코틴 등 여러 성분이 안 들어있는 제품들도 여러 향료를 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까 원초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금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피부 노화가 신경이 쓰이시고 돈을 안 들이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얼굴 운동을 해주시고 몸에 안 좋은 식품이나 금연을 권해드리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완만한 노화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연장 심연철이었습니다.